1980년 바로 이곳에서 콜로세움의 개장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던 것이다. 축제는 무려 100일간이나 계속될 예정이었고 날이면 날마다 진귀한 구경거리가 예고돼 있었다. 축제의 주인은 티투스 황제. 막체 위에 오른 새로운 황제가 시민들에게 베푼 대향연이었다. So you have all kinds of incredible activities taking place inside the Colosseum. But one event that people are still talking about is absolutely incredible. It is the Naumachia. It's a ship battle inside the Colosseum. 이곳에서 해전을 했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100일 축제를 기록한 마르티알리스의 시인은 그날의 현장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먼 곳에서 처음으로 이 성스러운 공연을 보러 온 당신, 바다 같은 물, 배들의 전쟁. 놀라지 마오.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이곳은 원래 육지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콜로세움 내에 100개가 넘는 음수대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송수로가 연결돼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장 내부에서도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경기장 둘레를 에워싸고 있는 도랑의 형태가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We have here the situation and see the channel around the arena. The water came in this channel from the outside and go along the arena up the seats of senators. 수로에는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30개의 배출구가 뚫려 있다. 이 배출구로 흘러나간 물이 경기장 아래쪽 지하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We have here some draft shafts, and this draft shaft was collected with the channel of the upper level, and from this channel the water came down up in the draft shafts, and from here go out into the apogee and filled the apogee for the Naumachia. 개장 당시 콜로세움의 지하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유적의 바닥에 빼곡이 자리 잡은 지하 구조물들은 후일 경기장을 개축하면서 건설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경기장은 어떤 구조였을까? Ora, i sotterranei del Colosseo, quindi il grande invaso al di sopra del quale era il piano dell'arena sul quale siamo noi in questo momento, erano completamente costruiti in muratura, ma queste costruzioni risalgono a un'epoca successiva all'inaugurazione di Tito. A quell'epoca infatti il piano dell'arena era sorretto da strutture di legno che potevano essere tolte in caso di spettacolo con le barche, quindi di Naumachia, e rimesse invece quando era necessario ristabilire il piano dell'arena. 콜로세움에서는 티투스 황제 당대의 모습을 추정하여 목조로 된 가변형 무대를 일부 이렇게 복원해 놓고 있다. 그 전체적인 구조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모의 해전을 위해서는 경기장 바닥과 나무 기둥을 철거하고 방사형으로 된 경기장 내 수로와 지하로 이어지는 30개의 방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했다. 지하 공간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는 2시간에서 5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 물의 양은 약 6만 5천 리터. 그 인공적인 호수 위에 전선을 띄웠다.
모의해전은 원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던 행사로 강이나 호수에서 병사들이 해전을 재현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범죄자나 노예들을 배에 태우게 되었고 한편이 모두 죽을 때까지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백일 축제에 등장한 또 다른 인기 종목은 맹수 사냥이었다.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사람들과 싸우게 하는 것이 경기의 내용이었다. 마르티알리스는 어느 날의 맹수 사냥 경기를 이렇게 읊었다. 그는 짐승들의 왕으로 불림하는 저 곰을 칼로 찔렀다. 그는 헤라클레스가 대적할 만한 거대한 사자,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죽였다. Perché l'animale una volta morto non veniva buttato via, le pelli venivano recuperate e donate al popolo. La carne residua veniva data in pasto agli animali custoditi negli zoo, cioè nei vivaria, quindi destinati alle successive venaciones e così via. Le ossa venivano buttate invece sul posto, quindi nelle fogne del Colosseo dove vengono riscoperte. 콜로세움 제2전시실에 보존되고 있는 이 뼈 중에는 로마 일대에 서식하지 않는 열대 동물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동물들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당시 로마는 세계 제국이었다. 그 영토가 북쪽으로는 스코틀랜드,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휘돌아 이집트까지 걸쳐 있었다. 그 광대한 지배 권역에서 북아프리카에선 코끼리, 누비아에선 하마, 메소포타미아에선 사자,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이국의 동물들을 홍수해 온 것이었다. The animals were of tremendous symbolic importance for Rome's games. And they represented not just the civilizing function of Rome in conquering these animals themselves, they represented the very provinces that Rome had conquered. And the further flung they were, and the more exotic the animals, that helped reinforce the message of Rome's power. 기록에 따르면 100일 축제 중 첫날 하루에 맹수 사냥으로 죽어나간 동물들 수가 무려 5,000마리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축제가 100일 동안이나 계속됐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티투스 황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제를 필요로 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티투스의 아버지였던 선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시대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 서기 69년, 티투스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함께 로마의 변방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었다. 당시 로마의 민심은 내전으로 흉흉했다. 네로 황제가 반란군에 쫓겨 자살한 후 1년 사이 3명의 황제가 바뀌는 대혼란이었다. 로마의 동쪽 방어선을 맡고 있는 동방군단은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로마의 9번째 황제로 추대했고 원로원이 이를 공식 승인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전선을 아들 티투스에게 맡기고 로마로 귀환했다. 새로운 황제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로마를 재건하는 일이었다. 또한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일은 황제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전 황제들과 달리 황족도 귀족도 아닌 평민 출신이었다. 그가 황제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폭군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네로 황제와 자신을 분명히 차별화해야만 했다. 학정과 전란에 지친 로마 시민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그때 베스파시아누스가 내놓은 가장 큰 선물이 콜로세움 건설이었다. 사실 로마의 역대 황제들은 곳곳의 도시에 모두 경기장을 건설했다. 어떤 공공시설보다 검투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제공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데는 제일이었기 때문이다. 혈통의 정당성이 부족했던 베스파시아누스에게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당시 로마에선 검투사들의 인기가 대단했다. 승률이 높은 검투사들은 어딜 가나 주목을 받았다. 경기 전날 밤에는 항상 잔치가 열렸다. 검투사들은 대개 전쟁포로 출신의 노예들이었으나 신분과 상관없이 그들은 당대 제일 가는 스타들이었다. 그들의 땀은 향수로 팔렸고 여자들은 돈까지 내며 검투사들을 만났다. 검투는 로마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다. 베스파시아누스가 검투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무엇이 되기를 원했다. 어느 황제의 경기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건축물이기를. The emperor Vespasian is a new emperor, and he wants to solidify his rule, and he wants to construct structures that are dynastic in content. So with the Colosseum, you're both saying, here's a new Flavian venue for the people of Rome, and of course here is an essential public entertainment venue for the people of Rome.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경기장을 짓는 위치부터 특별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지목한 위치는 시가 중심부에 자리한 네로 황제의 궁전 자리였다. 바다처럼 보이는 인공 호수와 150개의 방을 거느린 초대형의 호화 궁전으로 그 이름도 찬란한 황금 궁전으로 불리던 곳이다. 서기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 도시의 3분의 2가 불타고 수천 명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때 네로는 일반 시민들의 주거지였던 화재 지역당 80만 제곱미터를 몰수해 자신의 개인 소유로 만들었으니 바로 그 자리에 지어진 것이 황금 궁전이었다. 네로 개인만을 위해 지어졌던 궁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을 짓겠다. 그것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택한 방식이었다. 콜로세움이 다른 경기장들과 달리 로마시가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Cioè Nerone aveva espropriato le case per costruire una parte della sua immensa dimora e Vespasiano distrugge, seppellisce la Domus Aurea per restituire con il Colosseo lo spazio al popolo e fu un'operazione politicamente di grande rientro d'immagine. 마침내 황금 궁전의 중심에 있던 인공 호수에서 물을 빼기 시작했다.
서기 72년 건설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콜로세움 건설은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었다. 두 개의 원형 극장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이런 형태의 경기장은 처음인데다 둘레 527m, 길이 18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건축해야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52m에 달하는 높이였다. 이 높이는 오늘날 아파트 17층이나 18층과 맞먹는 엄청난 것이었다. 당시 돌로 지은 건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Well, actually, to build a structure as the Colosseum, it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 the traditional techniques used in the past. Even if the Pyramid of Egypt had a very large, important structure, from the structural point of view, the conception was very simple and the equilibrium very easy because the shape itself facilitated the equilibrium. To build the Colosseum was required to develop two new points, a different, a new structural conception and new materials. 새로운 구조적 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치의 발명이었다. 아치를 만들 때는 우선 목조틀을 지지대로 만들어 돌을 쌓고 꼭대기에 쐐기돌을 넣는다. 쐐기돌이 돌의 무게를 양쪽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아치 위에 더 많은 돌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콜로세움 건축은 아치들의 교향곡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내부에도 수없는 아치들이 연속되어 이런 겹겹의 아치들이 마치 벌집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The systematic use of arches has allowed to realize in the Colosseum a structure that is light comparing with the dimension and very strong. The walls were replaced from a kind of light walls made from pillars and arch. So the space in between the pillars and space were a kind of a large window, and that reduced a lot the weight of the structure without reducing and compromise the strength. 아치는 로마 건축의 공간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재료는 적게 들이고 무게는 줄임으로써 고층의 건축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었다. 그러나 아치만으로는 52m에 달하는 높이를 지탱하기 어렵다. 여기에 또 다른 혁신적인 발명품이 등장한다. 콜로세움 유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 건축에서 흔히 쓰이는 것과 같은 건축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벽돌과 콘크리트의 흔적이다. 로마인들은 당시에 이미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그들은 후일 시멘트란 단어의 유래가 된 시멘텀이란 물질을 만들어 썼는데 여기에 모래와 자갈을 혼합한 것이 콘크리트다. 시멘텀은 석회에다 물과 특별한 재료를 한데 섞은 것이었으니 이 특별한 재료가 바로 화산재였다. But they discovered that a powder taken in Pozzuoli, close to Naples, close to the Vesuvio volcano, had the characteristic, the power of creating a very strong bond between the stone or bricks. 돌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건축재는 테라코타 벽돌이었다. 이 벽돌은 콜로세움 건설에 100만 개가 넘게 사용되었다. Putting some bricks on the two faces of the walls, so that to create the two kind of small walls in a certain way, and to fill inside these
two little thin walls, concrete made with pozzolatic cement and small stones. 로마인들은 서로 다른 자재들을 교묘하게 혼합해 크고 높은 구조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보다 가볍고 견고한 건축재의 발명과 활용. 이것이 로마 건축의 혁명을 가져왔고 콜로세움 건축을 가능하게 한 열쇠였다. 콜로세움은 최첨단 건축재와 건축기술의 전시장 같았다. 당대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최신 기계장치, 기중기도 그 하나였다. 콜로세움 건축 현장에는 도르래를 이용한 기중기가 동원되었다. 무거운 건축재를 위층의 작업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기중기가 필수였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의 작품에 심혈을 기울였다. 콜로세움은 그가 원한 그만큼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데 충분한 위용과 아름다움을 갖추어 갔다. 콜로세움의 외벽은 대리석으로 장식됐고 각 층을 지탱하는 기둥들은 각각 다른 그리스 양식이 채택되었다. 1층은 간소하고 중후한 도리아식, 2층은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이오니아식, 3층은 화려한 코린트식이었다. 경기장 바닥에는 모래가 채워지고 5만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계단식 관중석은 대리석으로 완비되었다. 콜로세움의 맨 위층에는 나무 기둥을 박아 벨라리움이라 불리는 개폐식 차양막을 설치했다. 수병 1000여 명이 줄을 당겨 필요할 때마다 차양막을 열고 닫았다. 덕분에 햇빛이 뜨거운 날에도 관중석에 서늘한 그늘을 드리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콜로세움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치에 장식된 조각품이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의 개인 정원을 장식하고 있던 조각품들을 공공의 것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네로가 자신의 모습을 본따 황금 궁전 앞에 세웠던 거상은 없애지 않고 태양신으로 변조했다. 이 거상의 이름 콜로서스에서 콜로세움이란 이름이 유래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콜로세움을 통해 자신이 로마의 본질인 공공성을 회복시킨 황제로 기억되길 바랬다. 그리하여 공사가 시작된 지 8년, 마침내 드러난 콜로세움의 그 모습을 시인 마르티알리스는 이렇게 찬양했다. 황제의 지도력 아래 로마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네. 혹은 개인의 쾌락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 시민들의 기쁨이 되었도다. 그러나 후대 학자들에게 콜로세움 건설은 큰 의문이었다. 당시 네로와 삼형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의 재정은 파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던 것일까? 단서는 콜로세움 내에 있었다. 이것은 콜로세움 남쪽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돌에 남아있는 못자국들을 이어보니 전혀 다른 원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 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돼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서기 79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세상을 떴다. 자신의 야심작인 콜로세움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콜로세움 개장은 새 황제 티투스의 몫이 되었다. 콜로세움은 티투스에게도 중요한 정치 무대였다. 새 황제는 아버지의 대경기장에 버금가는 거대한 스펙타클을 펼쳐 보이길 원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100일 축제. 100일간이나 계속되는 축제 프로그램이었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석으로 된 콜로세움 입장권부터 받아야 했다. 입장권에는 경기장에 있는 76개의 출입구 중 자신이 입장해야 할 출입구 번호가 씌어 있어 그곳으로만 출입이 가능했다. 이러한 설계는 사람이 많이 몰려도 효율적인 입퇴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다. 5만여 명의 관중이 30분이면 다 빠져나갈 수 있었다. 각각의 출입구마다 입장할 수 있는 좌석도 정해져 있었다. 귀족들은 맨 아랫단의 좌석이 지정석이었다. 그 뒤는 기사들이, 그 뒤는 평민들이 앉았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과 여자들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 가장 불편한 위쪽 좌석에 앉아야 했다. 대신 그들은 돈은 내지 않았다. The seating in the Colosseum is very hierarchical. So the people with the most money are the closest to the action. They're the closest to the arena floor, and they're the ones who paid for their seats, so to speak. As you get further away from the floor, further up, people have less and less money. Well, of course, there's after the senators and the knights, then you start going into the lower strata of society, even slaves who had been freed or slaves who had not been freed. And this is Roman society in miniature. 황제의 입장 경로와 황제의 자리는 경기장 어디에서나 잘 보이게끔 신중하게 설계되었다. 황제가 로마 사회의 정점임을 한눈에 드러내 보이는 위치였으니 민중들에게 황제의 권능을 과시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었다. 백일 동안 콜로세움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어디까지나 검투 경기였다.
검투야말로 로마인들의 피를 끓게 하는 것이었다. 검투의 승패는 한순간에 삶과 죽음을 가른다. 삶이냐 죽음이냐, 패배자의 생사는 황제에게 달렸다. 그러나 그것을 황제 마음대로 한 것만은 아니었다. 황제는 군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패자의 생사를 선택했다. 불행히도 오늘 군중의 선택은 죽음이었다. 경기장은 권력의 최정상인 황제가 민중의 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였다. 콜로세움은 그 규모나 구조에서 황제가 한눈에 관중을 보고 의사를 파악하는 데는 최적화된 공간이었다. 또한 이런 공공 오락시설은 황제가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다. The Colosseum represents a very important venue for the emperor to communicate with the general public. So you've got, 50,000, maybe 60,000 or even more people there watching the entertainment, but it's also an occasion for the emperor to gauge that relationship and ultimately, let's say, win over or have the favor of the public. And the Colosseum then is not just entertainment, but it's a very important political activity, and a key part of that relationship then is for the emperor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민중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티투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 깨달음을 위해 뼈아픈 대가를 치러보았기 때문이다. 티투스가 유대 전선에 머물던 시기, 그는 사랑에 빠졌다. 당시 로마의 협조적이었던 유대왕 아그리파 1세의 딸 베레니케가 그 상대였다. 이 민족의 딸이었으나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티투스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있는 로마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별이 길지는 않았다. 연인을 뒤따라 베레니케가 로마로 왔기 때문이다. 실로 꿈같은 상봉이었다. 이제 그들 앞엔 끝없는 행복만이 펼쳐질 것 같았다. 두 연인은 티투스의 저택에서 함께 살았다. 티투스는 공식적으로 베레니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로마 시민들의 격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로마 민중들은 유대 공주가 미래의 화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로마가 전쟁에 휩싸였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티투스에겐 당시 많은 정적들이 있었다. 스캔들의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베레니케를 유대 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티투스는 후일 그가 황제가 된 후에도 어떤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다. The public, the people of Rome, was very, very powerful. And the emperor was very much aware of this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ruler and the ruled. Now, the public could step in when there was, say, a public execution and complain and even halt that execution. When somebody was going to be put to death in the gladiatorial arena and the emperor said, sure, again, the public could step in and say no. Their voice was powerful and the emperor had to hear them. If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grain supply, if there was risk of famine, they would speak out. And the emperor had to alleviate that kind of tension, or next thing you know, you'd have an angry mob and they'd overrun the city, they'd overrun the palace, and they would kill the emperor.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에 티투스 황제는 로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집정은 단 2년 만에 끝났다. 서기 81년 티투스 황제가 사망하고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새 황제로 즉위하게 됐다. 콜로세움의 사실상 완공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루어졌다. 도미티아누스는 당시까지 3층밖에 완성되지 않았던 콜로세움의 맨 위층인 4층을 올려 공사를 마감한다. 더욱 큰 변화는 새로운 지하 시설을 만들어 전혀 다른 차원의 쇼를 제공한 것이었다. 지하 6m. 모이 해전에 물을 채우기 위해 텅 비어있던 공간은 각종 경기를 위한 복잡한 대기 공간으로 바뀌었다. 우리에 갇힌 야생동물들과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들. 몇 분 후면 서로 싸워야 할 검투사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곳. 이 어두운 지하 세계는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해야 할 존재들끼리 함께 숨죽이며 경기를 기다리던 곳이었다. We are here in the Colosseum, in the underground of the Colosseum, and this was the place for the gladiators and the animals. And we stay here in the floor with the lift system. With this lift system, the animals go up into the arena. 지하에는 아직도 그 승강장치의 흔적이 남아있다. 캡스턴이 있던 자리다. 승강장치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노예들이 달라붙어서 캡스턴을 돌려 승강장치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당시 콜로세움에는 적어도 28개의 승강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이런 승강기를 움직여 각종 무대 장치와 맹수들을 경기장으로 들어 올렸다. 지상의 경기장에서 앞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지하에서는 다음 경기의 출전자들이 승강기로 이동했다. 캡스턴이 돌아가고 승강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 지하에서 지상으로. 주인공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며 마치 마법처럼 땅속에서 호련히 솟아나듯 모습을 드러낸다. 도미티아누스가 대규모 지하시설 공사를 한 것은
이런 무대 연출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콜로세움에 야간 경기를 도입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더했다. 그 역시 아버지와 형에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깜짝 쇼를 주재함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민중과 통하려는 황제들의 강력한 정치적 목표가 있었기에 콜로세움은 비로소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될 수 있었다. 오늘날 콜로세움은 뼈대만 남았다. 그러나 괴테는 말한다. 로마를 볼 때는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콜로세움도 그렇다. 지금 우리가 보는 콜로세움은 원형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 그 속에 실로 거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베수비오는 화산이지만 1세기의 어느 날까지 1000년 동안 폭발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마음씨 좋은 거인처럼 광물질을 뿜어내 주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 기름진 땅에 자리한 바로 이 도시가 로마 제국의 폼페이다. 폼페이의 시간이 멈춰선 것은 서기 79년 8월 24일. 운명의 그날도 폼페이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베수비오 산이 폭발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화산 폭발이었다. 순식간에 수백만 톤의 화산 폭발 잔해물이 도시 위로 쏟아졌다. 사람도 도시도 그렇게 잿더미에 묻혔다. 폼페이의 부활은 기적에 가까웠다. 지하 4m. 화산재 아래 봉인돼 있던 폼페이는 우물을 파던 한 농부의 우연한 발견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폼페이의 봉인이 풀리자 옛 로마 제국의 도시 문명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발굴의 첫 삽을 뜬 지 올해로 300여 년. 초기 발굴은 대체로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다. 발굴자들이 주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60년 이러한 발굴 방식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발굴을 체계화시킨 것은 로마 대학의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였다. 그런데 발굴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폼페이 발굴 최대의 미스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도시가 그대로 화산재에 덮였는데 몇 구의 화석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발굴한 어느 집에선 식사 중에 봉변을 당한 듯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 사체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용암과 화산재가 식어서 굳어진 발굴 현장의 흙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형태의 빈 공간들이 건물마다 남아 있었다. 피오렐리는 이 의문의 공간에 주목해 석고를 부었다. 그리고 석고가 굳은 다음 주변의 흙을 긁어내자 빈 공간을 채운 놀라운 형체가 드러났다. 순간 발굴단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폼페이 최후의 날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Sì, la cenere dell'eruzione vulcanica aderisce perfettamente ai corpi delle vittime. Questa cenere, col passare del tempo, si solidifica e crea una vera e propria forma. Intanto all'interno di questa forma la carne si decompone e quindi rimane una cavità. 폼페이 사람들의 주검은 화산재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다. 굳어진 잿더미 속에서는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다. 그 빈 공간에 석고 반죽을 채워넣자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이 살아난 것이다. Quindi eliminando poi la cenere si ha l'esatta forma della persona, dell'animale ucciso dall'eruzione, come quello che possiamo vedere qui a Pompei in tanti e tanti ambiti. 최후의 그날을 증언하는 사체 캐스트의 발굴로 폼페이는 비로소 온전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뜨거운 화산재의 열기를 견디지 못해 입과 코를 막은 채 앉은 자리에서 숨진 마부.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고 엎드린 모습의 임산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몸부림치는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은 개. 이 한 쌍의 연인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재앙으로부터 달아내려 했던 애틋한 모습 그대로다. 비극적인 죽음도 이들 폼페이 연인을 갈라놓지 못했다. 함께한 마지막 그 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남은 것이다. 최후의 그날 폼페이 연인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청춘을 구가하고 사랑을 나누었을 폼페이는 또 어떤 곳이었을까?
최후의 순간을 함께한 그들 연인이 살았던 폼페이는 나폴리만 연안에 자리한 로마 제국의 지방 도시였다. 나폴리만 위쪽 평원에 우뚝 솟은 이 산이 폼페이를 삼켰던 베수비오다. 겉보기엔 온화해 보이지만 지금도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다. 베수비오산 동남쪽 기슭,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 유적이 폼페이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는 시간의 통로와도 같은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곧게 뻗은 도로와 즐비한 건물들.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로마 시대 전성기의 도시 문화를 오롯이 만날 수 있다. 옛 로마 제국의 도시 가운데 폼페이처럼 도시 원형이 잘 보존된 곳은 또 없을 것이다. Pompeii is an amazing window on the Roman world. Of course, we've got lots of archaeological sites and lots of texts that describe the Roman world. But Pompeii has an intimacy of detail that no other archaeological site can offer. And that's because of the way it was destroyed. The paradox is that the violence of a volcanic eruption preserves the site better than any other. 상공에서 보면 폼페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되어진 격자형 도시다. 전형적인 로마 제국의 도시 구조다. 도심 곳곳으로 연결되는 중앙도로는 큼직한 판도를 깔아서 만든 견고한 포장도로다. 마찻길 양옆으로 보행자용 인도가 따로 있고 횡단보도에 해당하는 곳에는 디딤돌이 놓여 있다. 마찻길의 일정한 구간마다 이처럼 디딤돌을 설치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디딤돌 주변엔 선명한 바퀴 자국이 남아있다. 달려온 마차가 디딤돌 사이로 통과하기 위해 속력을 줄인 흔적이다. 살아생전 폼페이 연인들이 오갔을 이 길을 따라가면 로마 시대의 살아있는 일상을 만날 수 있다. 갖가지 물건이 거래되었던 폼페이의 쇼핑 상가지고는 고대 도시의 놀라운 면모를 보여준다. 고대에는 의식주를 모두 자급자족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폼페이 사람들은 이 같은 쇼핑 상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다. 그동안 폼페이에서 발굴된 상점만 400여 개에 달한다. 폼페이 번화가에 해당하는 아본단차 거리. 실제로 이 일대에서 상점이 집중적으로 발굴됐다. 이곳은 여러 개의 화덕이 설치된 대리석 조리대가 남아있어 음식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덕에서 즉석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지금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곳이었다. 거리를 오가다 배가 출출해지면 폼페이 사람들은 이곳에 들러 금방 조리한 음식을 사 먹었을 것이다. 폼페이 연인이 살았던 이 도시에선 집에서 빵을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업이 발달했다.
벽돌로 만든 대형 오븐과 맷돌이 있는 이곳은 꽤 규모가 큰 빵집이었다. 응회암으로 만든 맷돌에 구멍이 나 있다. 여기에 손잡이를 끼워 넣고 돌려서 밀을 빻은 것이다. 맷돌에는 노예가 직접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노새나 말을 부려 돌리는 것도 있었다. 빵은 붉은 벽돌로 만든 가마형 오븐에 구웠다. 갓 구워낸 빵은 폼페이 사람들의 주식으로 팔려나갔다. 빵집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빵 굽는 오븐이 없는 서민들이었다. 고소한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폼페이 서민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빵집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을 것이다. 어쩌면 최후의 순간 함께한 폼페이 연인은 이 빵집의 일꾼과 손님으로 만났을지도 모른다. 석고 캐스트로 남은 폼페이 연인은 그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분명 이 도시 어딘가에서 살았고 만났고 사랑했을 것이다. 아본단차 상가 구역에서 발견된 또 다른 건물.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발굴 당시 건물 출입문 옆에 큰 항아리가 놓여 있어 그 단서를 제공했다. 건물 앞을 오가던 사람들이 오줌을 눌 수 있도록 놓아둔 항아리였다. 로마 시대엔 세탁을 할 때 오줌을 세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탁소 건물 앞에는 항아리를 놓아둔 것이었다. 이미 그 시대에 폼페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도시에는 오늘날처럼 바쁜 도시 사람들을 위한 세탁소가 있었던 것이다. 연인과 함께 석고캐스트로 발견된 폼페이 아가씨는 어쩌면 이 세탁소집 딸이었을지도 모른다. 쇼핑 상가는 젊은 연인들에게 좋은 데이트 장소였을 것이다. 첫 데이트에 나선 빵집 총각은 이곳에서 그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프로포즈를 했을 수도 있다. 젊은 연인들을 유혹하는 새로운 상품과 흥정 소리로 폼페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아본단차 거리에 또 다른 흥미로운 상징물이 있다. 마찻길에 새겨진 남근 형상이다.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남근 형상이 발견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에 이 같은 남근 형상을 만들어 둔 걸까? There have been a number of fallacies have been found in Via dell'Abbondanza,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se has pointed in two directions. One, that they are signs for where brothels and prostitutes might be found. This seems a little unlikely now because we know in Roman society that the phallus is a sign of good luck, and it's more likely that they were put in the place in the pavements and on shops to bring luck to the shopkeepers.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전 폼페이는 지중해의 국제무역 도시였다. 바다로 이어지는 성문 밖은 국제무역선들이 닻을 내리던 항구였다. 지중해의 해상무역선들은 인도와 중국까지 나아가 동방의 진귀한 사치품을 수입해왔고 폼페이는 동서양을 오가는 국제무역상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중개 거점 도시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Traffici con Alessandria d'Egitto e con l'Oriente ellenizzato erano all'ordine del giorno e grazie al mare ricchezze da ogni dove arrivavano a Pompei. 해상무역으로 번성한 폼페이엔 재벌급 부자들도 많았다. 저택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12식 기둥들만 봐도 그 자체로 웅장하다. 신비의 저택이라 이름 붙여진 이 집은 90칸짜리 대저택이다. 저택 출입구의 통로를 지나면 아트리움이라 불리는 중앙홀이 나온다. 아트리움 주변은 60여 개의 방이 둘러싸고 있고 뒤로는 넓은 정원이 펼쳐진다. 저택의 구조는 로마의 전형적인 주택 양식을 따르고 있다. 저택 내부 장식도 화려하다. 특히 그 시대 대유행한 것이 프레스코화 장식이었다. 젖은 석회벽에 수채 물감으로 그려내는 프레스코화는 부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사치였다. 신비의 저택에서 발견된 이 프레스코화는 디오니소스 추종 의식을 묘사한 연작 벽화로 폼페이 레드라 불리는 진홍색 바탕에 실물 크기의 인물을 대담하게 표현해 놓아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폼페이 부자들은 사치와 낭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겼다. 저택에선 자주 성대한 만찬이 열렸고 연회장에는 을에 이런 카우치가 마련돼 있었다. 부자들은 카우치에 누워 포크와 나이프를 쓰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은 다 먹지 않고 남겨서 버리는 것이 당시 부자들의 미덕이었다. 폼페이 한 저택의 식당 바닥에서 발견된 모자이크 화다. 실제로 먹다 버린 포도 송이와 게다리 등 사치스런 식사의 흔적이 잘 묘사돼 있다. 폼페이에서 열린 한 연회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또 다른 벽화다. 한 남자가 다른 손님들 바로 옆에서 토하고 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연회에선 이처럼 구역질하는 손님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 깃털로 자신의 목을 간지려서 먹은 음식을 토해낸 다음 또다시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Pompeii has, like other cities in the Roman Empire, has a lot of inequality. The rich have by far the majority of the wealth, and this is seen by they have the large estates outside the city, and also through their position in society. And they are, more often than not, they are the people who decide what should happen in the city. 폼페이 연인이 살았던 이 도시의 빈부격차는 컸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굶어 죽는 비극은 없었다. 로마 제국의 도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겐 시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토 안보 못지않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다. 수도 로마에선 황제의 이름으로 빵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식량 배급 정책을 실시했고 폼페이 같은 지방 도시에선 부유한 지도층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There is no state bread distribution in Pompeii, but we have evidence that the rich people made bread distributions. There is a fresco of a seated man in a toga giving bread out to people who are much more poorly dressed than himself. I think that this is actually a bread distribution by somebody who is a magistrate, someone who is a rich person in Pompeii. The reason they do this is so that they can maintain their social position and maintain their position in terms of politics in society, where they make the decisions, have the wealth. 폼페이가 로마 제국에 편입된 것은 기원전 90년경.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무력에 의존하던 제국의 통치 전략을 변화시켰다. 점령지에도 수도 로마와 같은 혜택과 권리를 부여해 민심을 안정시켰다. 그 결과 폼페이는 로마의 축소판 같은 도시로 바뀌었다. 폼페이 길가에 설치된 수도는 당시 로마의 도시 문명 수준을 보여준다. 지금도 사용하는 이 수도가 2000년 전 폼페이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공공수도라면 믿어지는가. 이미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그 시기, 폼페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도시에는 이 같은 공공수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개발한 놀라운 공학적 산물이었다. To bring the water, it is necessary to have some canals with a regular slope, but this is only an ideal situation because the country is very different with valley, mountain, and so on. So it was necessary to create some gallery somewhere, and other part a kind of bridges. And these bridges were very, we can see everywhere in the countryside still working in certain time that are called aqueducts. 로마 수도교의 기본은 중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물을 고산지대의 수원지에서 도시로 운반하려면 일정한 경사도와 수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로마인들은 계곡이나 강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는 수도교를 놓아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당시 로마에 물을 공급하던 수도교 유적이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개발한 아치 기술을 이용해 웅장한 규모의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수로를 놓았다.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로 지붕을 덮어 맑은 물이 흐르게 했다. 이 물이 로마 시내 350km에 달하는 수도망을 이루었다. 그것은 문명의 혁신을 이룬 대사건이었다. 폼페이 연인이 살았던 이 도시에도 곧 로마식 공공수도가 설치됐다. 폼페이 거리 곳곳에 설치된 공공수도는 분수형이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맑은 수돗물을 흐르게 한 것이다. 시민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중시한 로마의 도시정책은 폼페이에 그대로 이식됐다. 맑은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로마적 가치와 삶의 양식을 따르는 데 필요한 요소들도 함께 들어왔다. The Romans had a very strong sense of the state, and their word for the state is res publica, public property. It's what everyone shares, and the public is the people, the populace is the public, and it's all the citizens. And every Roman city assumes that the citizens are important people and you provide facilities for the citizens. The aqueduct is a very good example of something provided for all the citizens. 폼페이 가장 높은 지대에 기발한 시설이 있다. 수도교를 거쳐온 물을 저장하고 통제하던 급수 탱크 시설이다. 여기서 물은 세 갈래로 나뉘어 공급됐다.
각각의 수로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 수도용과 공중 목욕탕용, 그리고 부유층이 돈을 내고 설치한 개인 주택으로 가는 수로다. 가뭄이 들어 식수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부자들의 개인용 수도를 끊었고, 다음은 공중 목욕탕. 하지만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공공 수도는 마지막까지 흐르게 하는 것이 로마의 수돗물 공급 원칙이었다. 로마식 공공성은 도시 곳곳에서 빛을 발했다. 폼페이 중심가의 이 공중 목욕탕은 세계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로마식 목욕탕으로 미학과 과학이 어우러진 걸출한 건축물이다. 웅장한 규모의 목욕탕 내부는 벽화와 조각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벽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바닥은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꾸몄다. 둥근 도움식 천장엔 유리창을 달아 햇빛으로 자연 채광을 했다. 천장과 벽면에 있는 겹겹의 결은 수증기 방울이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건축적 장치다. 물방울이 맺히면 이 결을 따라 벽면으로 흘러내리는 것이다. 로마인들에게 공중 목욕탕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처럼 화려하게 만든 것일까? 로마 시대 공중 목욕탕은 단순히 몸만 씻는 곳이 아니었다.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 시설이었다. 공중 목욕탕에는 식당은 물론 휴게실과 체육관 등 갖가지 문화 시설이 구비돼 있었다. 목욕탕 이용에는 신분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마친 폼페이 사람들은 누구든 이곳에 들러 게임도 하고 안마도 받으며 쌓인 피로를 풀었다. 이들에게 공중 목욕탕은 로마식 문화 생활을 누리는 사교의 장이자 로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다. Baths in Pompeii were a place where the community went to get clean, to exercise, and also to develop a sense of being Roman. These were places where you can find them throughout the Roman Empire.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폼페이 도시구조에도 구현돼 있다. 중심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자. 폼페이 심장부에 해당하는 포럼 구역이다. 포럼은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인 로마식 중앙 대광장으로 로마의 도시 문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이곳엔 대리석으로 마감한 화려한 기둥들이 남아있어 과거 웅장했을 광장 회랑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거대한 기둥들이 줄지어 늘어서 열주식 회랑을 이루며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다. 수도 로마의 포럼처럼 이곳 역시 로마식 삶의 바탕을 이루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2층 높이의 12주식 회랑이 중앙의 광장을 감싸듯 에워싸는 직사각형의 닫힌 구조다. 그러나 광장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 독립성과 개방성을 두루 갖추었다. 도시의 주요 시설들은 광장을 정점으로 들어섰다. 베수비오 화산이 보이는 광장 북쪽에는 3명의 로마 신을 모신 카피톨린 신전이 위치한다. 광장 서쪽에는 로마 시대 법정에 해당하는 바실리카 건물이 있다. 그 사이에 아폴로 신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광장 남쪽에는 시평의회 등 행정기관이 자리 잡았다.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이 광장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광장은 폼페이 시민들이 로마식 삶을 구현하는 공적 활동의 장이었다. The Forum is a characteristic space of all Roman cities. In Pompeii, we have evidence that people went to the Forum to go to markets, to go and read notices about what was happening in the city, and to find out what was happening in the public life of the city. It's a place of law courts, for example. But fundamentally, it's also the place where people elected, and it's a place of elections, and it's where the city council meets. So this is where the community meets in public, and the community makes decisions in public. I will not make empty promises to you. I will not. 해마다 3월이면 폼페이 중앙대광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My only desire. 도시 행정을 책임질 집정관을 시민의 손으로 뽑는 선거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State on the slopes of Vesuvius, and a mansion here in Pompeii. 집정관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광장에서 정견을 밟히고 한 표를 호소했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1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투표권이 있었지만 여성들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선거 홍보에 나섰을 정도로 그 열기는 뜨거웠다. In Pompeii, they had elections every year, and we can see the traces of it because the walls, the public walls of the streets, are plastered with advertisements. People putting themselves up for election, put their names up in big letters. 당시 선거 열기를 보여주는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이 건물 벽에는 5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폼페이 집정관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이름이다. 후보자들은 그들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무리 유력한 집안 출신이라도 시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당선은 불가능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었다. 그것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었고 또 로마를 세계의 제국으로 만들어준 힘이었다. 석고 캐스트로 발견된 이들 폼페이 연인도 그해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 것이다. Roman society in the 1st century AD put a real emphasis on the public, which is quite a contrast to the later Roman Empire when things were becoming much more private. The emphasis on public is what probably makes the strength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도시답게 폼페이는 더없이 풍요롭고 아름다웠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운명의 그해 8월이 왔다. 폼페이 특산 포도의 수확철인 이 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갓 빚은 포도주는 연인들의 가슴을 더욱 달뜨게 했을 것이다. 바로 그 밤, 어쩌면 이들 폼페이 연인은 그들 생애에서 가장 달콤한 첫 키스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밤이 그렇게 가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서기 79년 8월 24일 폼페이 사람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아본단차 거리의 쇼핑 상가는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렀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후 1시경
사람들은 깜짝 놀라 베수비오 산을 바라보았다. 굉음과 함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당시 나폴리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작가 젊은 플리니우스의 기록이 남아있어 그날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The eruption of Mount Vesuvius takes place in two phases. First, there is an explosion, and the explosion, which has the force of an atom bomb every couple of seconds, it's absolutely enormous. It drives a column way up into the stratosphere, about 30 kilometers above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from that column rains down a fine rain of tiny little pebbles of pumice. 첫 폭발이 일어나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폼페이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부식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불길하게 바람은 남동쪽으로 불었다. 폼페이가 있는 방향이었다. 폼페이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었다. 살 길을 찾아 헤맸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임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친 사람을 돌보던 외과 의사도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함께 피신했던 폼페이 연인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And in the second phase, that column collapses, creating pyroclastic surges. And it's the pyroclastic surges that ultimately kill people. The bodies in Pompeii are very often found above the blanket of Lapilli. They thought they could escape, and then the pyroclastic surge hit them. 폭풍처럼 도시를 삼킨 것은 화수의 난류였다.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화수의 난류는 산 둔턱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속 160km의 속도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속도였다. 비극은 이튿날인 8월 25일 아침에야 끝났다. 불과 하룻밤 사이 폼페이는 4m 높이로 쌓인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사람도 도시도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폼페이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을 맞았던 모습으로 발견됐다. 발굴을 담당했던 피오렐리 교수가 찾아낸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주검은 2,000여 구. 폼페이 주택의 작은 방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가족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술용 칼과 겸자를 지니고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폼페이 연인의 모습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들 연인은 나중에 함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으리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들의 이 순간은 한 찰나의 영원의 시간으로 멈추어섰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에 오늘이 있다.